자, 일단 이번 한 주 이제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요일 날 이제 보시는 글자가 많이 작죠, 여러분들. 요일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담, 그리고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죠. 세 가지가 잡혀 있는데, 자,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펙 플러스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증산을 한다, 감산을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언제부터 할지, 어떤 시기를 할지 페드 회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이건 유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2월 FOMC 의사록이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할 수 있어요. FOMC 회의가 45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번이에요? 8번 열려요. 1년에 8번. 쉬는 달도 있겠죠. 그럼 회의가 열리고 나서 정확히 2주 뒤에 이 회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회의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회의할 때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죠. 자, 우리 FOMC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 하고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공개하는 거예요. 왜 공개할까요? 공개 시장이니까.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주고 갔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에는 특히 이제 미증시와 달러에 대한 거래량이 폭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자, 왜 그러냐? 논팜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우리가 논팜, 농업을 제외한 이런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서비스 국가예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농수산물 많이 생산해요. 예. 미국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미국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고용 평가예요. 고용이 몇 명 됐는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통화 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을 때 고용 회복이 들어갔냐 아니냐로 보통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거든요.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그리고 물가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지금 시기상.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물가가 중요한 지표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높게 올라간다 한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거 끝나면은 이제 발표 딱 뜨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비농업 고용 지수 고용 지표가 얼마가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기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와, 엄청 늘어났다고 해갖고 통화 정책 바꾸고 엄청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통화 정책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오펙 플러스 회담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페드가 어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지. 자, 일단 화요일에 있을 오펙 회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2월에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오펙은 증산한다. 이 얘기를 했죠. 증산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미비하지만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뭘까요?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요. 유가는 올랐어요. 오히려. 유가는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증산을 결정할까요? 네, 증산을 하겠죠.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시장의 영향력이 지금 당장 오펙 플러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뒤바뀌진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1년도 얘기를 이번 주에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21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야지 22년도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과거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떤 변화를 할지 예측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펙 플러스가 과잉 공급 우려를 자극하기보다 글로벌 수요 부진 우려를 진정시키며 유가 상승 요인을 작용한 만큼 이번 오펙 플러스는 간단합니다. 하방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 좀 어렵죠, 표현이.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생산 쿼터가요, 앞으로 증가세예요. 왜냐면은 향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에 대한 유가 생산량이 70% 80%가 오펙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환경 규제. 이게 제일 큰 맥락이죠. 미국에서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규제도 심하고. 그게 바이든의 어떤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펙은 계속적으로 증산을 해도 괜찮은 어떤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죠. 이게 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오펙은 계속적으로 증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감산의 부분을 이제 없애겠죠. 아예 계속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드러낼 거예요, 한 해 동안. 자,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냐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자, 21년도에 여기 차트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21년도. 우리가 20년도 상반기 때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가 하락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펙 관련해서 이제 감산을 안 하겠다는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 번에 눌려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팬데믹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복구치가 들어갔어요. 0 이상으로 상회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 21년도 관련해 갖고는 지금 초과 수요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드러났죠. 자, 이때는 상승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추이가 드러나는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펙에서 계속적인 초과 공급을 이뤄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을 이뤄내고 시장에 대한 회복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뒤집히는 상반기 때 이 뒤집히는 효과 자체가 드러나는 시기예요. 22년도 상반기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초과 공급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초과 공급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상승하겠죠.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은 어쨌든 간에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펼치면서 공급적인 부분을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넘어가는 게 21년도 상반기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결론만 지어볼게요. 자, 이번 오펙 회의는 증산을 할 것이다. 내일이죠. 근데 이게 증산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적다. 당분간은 초과 수요 부분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but 1분기에 공급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장이 사이클이 변화를 한다. 자, 이 뜻은 뭐냐? 유가가 고점을 만들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최근 유가 추이예요. 이번 1월은 상승에 대한 추이를 이어갑니다. 상승에 대한 추이를. 왜냐? 아직은 수요적인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증산을 하더라도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오펙은 앞으로 이러한 증산 활동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뒤집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거죠. 1분기에. 자, 지금 근데 차트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차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언트 파동 좋아하잖아요. 3파 다 나왔네, 상단. 채널에 대한 구조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시황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오펙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유가에 대한 85달러는 뭐를 의미할까요? 최근 있었던 작년 11월이죠. 85달러 기록한 거 10월 말. 이거 유가 고점이네. 유가 고점이네. 이거예요. 1월에는 안정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록할 거지만 초과 수요와 공급이 뒤집히는 이 사이클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이제 채널이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게 평가가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85달러는 지금 상황에서 깨기 힘들다. 이게 현실입니다. 85달러는. 간단하죠. 최근 상승 추이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상승으로 슈팅이 들어가고 신고가 100달러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이것 때문에. 보이시죠? 글로벌 원유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가 1분기 내로 들어설 것이다. 그죠? 이게 변화할 때가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좀 맞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방세로 다시 사이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1분기 내에 그 변화가 드러날 거예요. 공급적인 측면이. 근데 2분기 이제 중요한 거는 85달러가 깨지냐, 신고점이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차트도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도.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자리죠. 제가 최근에 사실 62달러가 저점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서 방송 중에 진행을 했었어요. 12월에. 이거 저점 나왔어요. 저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반등값을 이루었죠. 75달러까지. 다만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파동 흐름이 변경값을 줄 만한 요인이냐 아니냐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1분기 내에 상승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 시장의 구조가 지금 시황상 가장 어울려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MC 회의록이죠. 네. 네, 회의록. 자, 회의록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2주 전에 그 회의가 열렸죠. FOMC 회의가 열렸는데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 빨리 한다. 네, 점도표에서 뭐 22년도 3번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 회의록의 핵심은 뭘까요? 이번 회의록의 핵심은 언제 시작하냐겠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 근데 시장은요 이미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만약에 3월에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엄청 놀래서 어떤 변화를 이룰까? 이게 집중 포인트예요. 핵심을 잘 읽으셔야 돼요. 변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3번 인상할 거잖아. 뭐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그죠? 3번으로 기초가 되는데. 시장은 관심이 바뀐 거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어떤 이제 재료라고 하죠. 파월이 재료를 던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왔다면 시장은 놀라죠. 갑작스럽게 변화를 이루니까. 근데 이건 모두가 유추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3월에 할 수도 있겠지. 이 정도? 그럼 이번에 페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3월에 하겠네. 라고 해서 80%가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유추를 할 거예요. 80% 이상이. 그럼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을 바꿀까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자, 지난 회의록 내용 일단 한번 점검 좀 들어갈게요. 2주 전에 나왔던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자, FOMC 테이퍼링을 22년도 3월 조기 종료하고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밝혔다. 이게 2주 전 상황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1점부터 물가는 일시적이란 문구를 빼므로써 이 가능성을 엄청나게 시사를 하고 압박을 해왔죠. 우리 왜냐면은 앵커님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11월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특이한 게 있었죠. 일단이란 말을 섞었잖아요. 그때. 네, 일시적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네. 일단 우리 FOMC는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할게. 11월, 12월에. 그쵸. 사람들은 여기 집중했어요. 네. 어떤 경제 TV도 얘기를 안 해요. 일단이란 말을. 그게 제일 핵심 문구인데. 네. 왜냐? 우리 이거 300억으로 늘릴 수도 있어. 이미 그때 시사해버린 거예요, 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들어가니까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안 되겠다. 우리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이자, 그냥. 근데 이게요, 300억 달러로 줄인다고 해갖고 시장이 엄청나게 내포하지 않아요, 변화를. 왜냐? 11월에 이미 재료를 던졌잖아요. 일단이랑 딱 두 글자를 섞음으로써.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테이퍼링 할 때. 테이퍼링 할 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게.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종료할게. 근데 이번 11월 회의에서, 작년 11월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150억 달러씩 줄이지 뭐. 그럼 시장은 유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늘릴 수도 있다는 거네. 모두가 그때 다 알았고. 근데 12월 되니까 야, 안 되겠다. 물가 너무 이거는 지금 안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바이든이 지금 시진핑이랑 뭐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방출하는 거, SPR 방출하는 거 이것도 난리 났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빨리 줄이자. 나선 거잖아요. 물가 지금 우리가 컨트롤 빨리 이거 긴축치도 안 하면은 이거 오버슈팅 나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떠버리면 못 막아요. 정부가. 중앙은행도 못 막아요. 그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제 서포터가 들어와야 돼요. 미국을 서포터 해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망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긴축을 시도하는 게 거의 이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이퍼링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하는 거는 75 베이스 포인트죠. BP.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을 주로 이루고 있다는 점. 그죠? 0.75%죠. 이걸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하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 외톨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역류하는 흐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이라이트죠, 사실상. 이게 지난 회의 때 이루어졌던 점도표예요. 점도표에서 이미 세 차례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3월에 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 이게 포인트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차피 5월, 7월, 9월 뭐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어차피 세 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3월에 해도 놀라지 않으니까 5월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페드의 시장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가의 안정은 언제 들어갈까?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지금 긴축을 시도함으로써 이게 지금 파랑선이 물가잖아요. BEI,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보이시죠? 미국 물가가 높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단을 깨는 겁니다. 라고 계속 들었죠. 지금 그러면은 긴축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걸, 이거는 어떻게 언제쯤 조정이 올까요? 이게 시사점이죠. 왜냐? 이게 증시를 바꿀 요인이 되니까. 물가의 안정세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일으킬 전망이다라고서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금리 인상하면은 그 다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상할 때. 이제 1분기는 끝나겠죠. 1분기 이제 막바지 접어들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포인트가 한 번은 드러날 것이다. 그럼 지금 이번 달 FOMC 의사록으로 인하여 어떤 이제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가 하방으로 꺾이는 랠리로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서 계속 이제 고점 레벨링 유지하겠죠, 물가는. 자, 그러면 실질금리도 하방에서 계속 랠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증시는
안전하게 무난하게 상승 흐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 1월 내, 이번 주 내. 아시겠죠? 이번 주 내, 1월 내 안전한 상승 기조 흐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점검 들어갔어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농업 고용지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비농업 고용지수는 언제 중요하냐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긴가 민가하는 시기에 고용 지표 가지고 확인을 할 때. 언제냐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고용의 지표가 상승하는지, 왜냐하면 그때 돈을 더 풀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게 고용 지표였기 때문에. 언제였냐면 21년도 들어갈 때죠. 작년 이맘때쯤.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되면은 회사채를 사서라도 더 돈을 푸시하겠다. 이게 페드의 그때 전략이었어요. 그때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값이 돼요. 통화 정책의 어떤 변동성이나 재정 정책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킨 요인이니까. 근데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갑작스럽게 엄청 낮게 평가가 돼요. 그럼 페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양적 완화할까요? 여러분들 돈을 갑자기 풀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 시그널을 다 배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엄청 회복돼요. 그렇다고 금리를 4차례 인상할까요? 5차례 인상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바꾸기에는 지표로서 집중되는 이목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나오는 12월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지표값은 단순 거래량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제 평가예요. 중요한 지표 안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변곡을 이룬다거나 추가 추세를 확정적으로 확 일으키는 그 요인은 안 드러날 거예요. 아시겠죠?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점검 다 했습니다. 1번 오펙 회담, 2번 FMC 의사로. 이거는 단순 거래량. 아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해 첫 주부터 또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또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확인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추가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세계에서 좀 강한 나라가 미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 물가 잡기에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말씀해주신 유가 부분을 잡기 위해서 미국 또한 이 오펙 플러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미 포기했죠. 포기를 그거는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네. 원래 기존에 이제 유가 부분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 쪽에서 바이든이 비축류를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비중 30%가 유가를 차지하거든요. 최근에 유가에 대한 많은 상승 밸류업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일으키려면은 지금 유가 방출해서라도 진행을 해야겠다. 네. 이게 미국의 주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바이든이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악수도 하고, 야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보이콧 사태 발생하고 나서 네. 다 이제 엎어졌단 말이에요, 계획 자체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페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 이거는 눈 코앞에 닥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막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네, 걷잡을 수 없어지기 걷잡을 수 때문에. 없어져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과는요, 모든 역사가 그렇겠지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는요, 정부랑 중앙은행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런 효과가 굉장히 진행돼요.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에서 긴급적으로 수혈이 들어간 거죠. 야 우리 긴축 그냥 빨리 하자. 어차피 이거 재료 다 던진 거잖아. 우리 11월에 일단이란 표현을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바로 드러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물가, 유가 부분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유가 하락이라든지 물가 하락, 물가를 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미 연준에서 나서야 되는 이 긴축 정책밖에 믿을 게 없나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유가는 자연스럽게 하방 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화 들어가는 데 서포터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전략적 비축유 카드는 이제는 좀 버린 좀 카드가 무의미하는 거죠. 예. 더 이상. 왜냐하면 최근에 에너지 장관도 막 언급을 많이 했었고 다른 국가에 대한 협조적인 부분은 구해갖고 진행을 했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예, 굳이 SPR 방출을 통해 갖고 물가를 잡겠다는 전략은 물 건너가 갔다고 봐요. 예,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는 했었어요. 지금 유가가 하방 랠리를 팍 찍으려면은 미국이 뭔가 나서야 돼요. 왜냐 오펙 플러스는 뭘 지금 시장을 변동하기에 어떤 긴급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시장의 획기적인 어떤 상황 연출을 하긴 힘들어요. 왜냐 너무 유리한 포지션이니까.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유가가 상승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증산을 무리하게 하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가에 대한 하방 랠리를 긴급적으로 들어가려면 미국 쪽이 나서야 되는데 라고 제가 언급하자마자 SPR 방출을 단행했어요. 계획을 했었죠. 네. 예. 결국에는 미국이 나서면 유가 하방 찍는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안 나설 거예요. 이제는. 한번 엎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초과 공급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유가도 안정세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초과 공급 사태가 아, 올 상반기 때 그냥 이제 어떤 방출이랑 어떤 계획에 의해 변동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이상입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지금 오펙은 생산 단가 관련해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미국 셰일이 생산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생산 비중에 대한 마진. 근데 지금 원래 공기업하고 사기업으로 나눠요. 그 페드에서 운영해요. 그거를. 근데 그게 45달러, 35달러 내외예요. 여기만 넘어가면 그냥 이제 이득이에요. 근데 오펙은 더 단가가 싸겠죠. 예, 30달러, 20달러 막 이래요. 네. 근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엄청 남겨먹는 장사란 말이에요. 굳이 변화를 크게 하지 않아도 단가가 50달러까지 내외에 들어가더라도 네. 오펙 쪽에서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득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변화를 꾸린다면은 감산을 하는 거를 꿈도 안 꾸겠죠. 감산 완화를 하는 걸. 네. 오펙이 지금 감산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회담에서 나오는 건 감산을 완화하는 걸 증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급량을 늘려도 된다는 오펙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조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을 일으키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가격 상승을 막 억지로 또 압박하진 않아요. 오펙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떨어져도 오펙이 수익권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